글로벌 무역. 이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상한 점이 많아요.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요? 오늘 그 미스터리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죠. 독일도 일본에 차를 팔고, 일본도 독일에 차를 팝니다. 아니, 둘 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인데, 도대체 왜 서로의 차를 사고 파는 걸까요? 기존의 무역 이론으로는 이게 딱 부러지게 설명이 안 돼요. 자동차 산업이 정말 대표적인 예시죠. 이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. 기술 수준이 비슷한 선진국들끼리 서로 비슷한 물건,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걸 어마어마하게 교역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오늘날 국제무역의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풀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현대무역을 설명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,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개념은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. 간단히 말하면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개당 단가가 싸진다는 거죠.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를 키울 아주 강력한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.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가로축의 생산량이 쭉 늘어나니까 세로축의 평균 비용이 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? 아, 기업들이 왜 그렇게 공장을 짓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는지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요,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. 바로 다양성을 원한다는 거죠. 우리가 독일 차도 타보고 싶고, 일본 차도 타보고 싶은 것처럼요. 이걸 바로 제품 차별화라고 부릅니다. 규모의 경제와 다양성 선호, 이 두 가지 아이디어가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입니다. 수많은 회사들이 저마다 조금씩 다른 디자인, 다른 성능의 자동차나 스마트폰으로 경쟁하는 세상 말이죠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대가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그럼 이 개념들을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까요? 만약에 각자 굳게 닫혀있던 나라들이 무역의 문을 활짝 연다면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우선 무역이 없던 시절, 그러니까 닫힌 시장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각 나라는 자기들만의 기업 수와 자기들만의 가격 수준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고립되어 있었어요. 자,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. 이 닫혀있던 시장들이 서로의 문을 열고 하나로 합쳐진다면 과연 어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까요?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. 시장이 커지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되고요.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?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균 가격은 내려갑니다.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가격은 싸지니까 이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죠. 이 표를 보면 숫자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. 보세요. 무역전에는 6개 회사가 $10,000에 팔던 차가 시장이 통합되니까 10개 회사가 경쟁하면서 가격이 $8,000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야, 이게 바로 무역이 가져오는 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?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만 끝나지는 않습니다. 시장 전체로 보면 분명히 이득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기업이 똑같이 웃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무역이 시작된다는 건 시장에 일종의 거대한 필터가 생긴다는 뜻이에요.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떤 기업은 살아남아 더 강해지고 어떤 기업은 안타깝게도 걸러지면서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게 됩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그래프에 보이는 저 C-라는 새로운 비용 기준선이 생기는 거예요. 이 선보다 생산 비용이 높은,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. 이걸 경제학에서는 무역의 선택 효과라고 부릅니다. 결국 이 선별 과정을 거치고 나면 두 그룹이 남게 되는 거죠. 승자는 누구일까요? 바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, 그리고 더 싸고 다양한 제품을 즐기게 된 우리 같은 소비자들입니다. 반면에 패자는 경쟁에서 뒤처진 생산성이 낮은 기업들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시야를 더 넓혀보겠습니다.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승자들, 이 기업들은 과연 여기서 만족할까요? 아니죠. 그들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.
이 똑똑한 기업들은 새로운 고민에 빠집니다.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만 하는 게 좋을까? 아니면 아예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더 이득일까? 바로 이 결정이 다국적 기업과 해외 직접 투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. 단순히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생산기지 자체를 수출하는 거죠. 이런 복잡한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뭘까요? 바로 지금 여러분 손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폰입니다. 이 사진 좀 보세요. 아이폰 한 대를 만들기 위해 말 그대로 전 세계의 기술과 부품, 노동력이 총동원됩니다. 아이폰 뒷면을 보면 Assembled in China, 즉 중국에서 조립이라고 적혀 있죠. 자, 그런데 이 문구 하나가 이 제품의 진짜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전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? 아이폰의 가치를 하나하나 분해해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중국이 가져가는 몫은 전체 가치에서 정말 작은 부분인 조립 비용뿐이에요. 진짜 큰 부가가치는요,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일본과 한국,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이익은 디자인과 소프트웨어, 브랜드를 가진 미국의 애플이 가져갑니다. 메이드인이라는 라벨이 얼마나 단편적인 이야기인지 알 수 있죠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전 세계가 얽히고 설킨 공급망으로 연결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던 메이드 인, 즉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라는 말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의미가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제는 좀 바꿔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